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 정윤두입니다. 최근에 빠른 상승은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백신은 조금 멀리 있고요. 그리고 당장의 코로나 확산은 바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진공 상태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3월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거의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 철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 아직 멀리 있고 제약화는 그대로 있는데 그 공간을 채워줄 정책이 비어서 이 진공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쌤입니다. 2주 만에 뵙는데 여기 오신 분은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영상으로는 이제 2주 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새벽에 다우가 3만 원 찍었습니다. 3만 원 찍었고요. 124년 전에 만들어진 다우가 3만이 됐네요. 나스닥만 오르는 줄 알았더니 다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우만 올랐냐? 코스피도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빠졌다고 보기에도 최근 많이 올랐죠. 이제 종가 기준이 됐던 아니면 장중 기준이 됐던 우리나라도 새 역사를 쓰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오늘 카페에서 글을 동생이 남겼잖아요. 이게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쏠림 영상이 좀 과하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거의 다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었어가지고 급도의 쏠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상승 피로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시작할 것 같다라는 글을 썼더니 그때부터 딱 치더라고요. 오후 2시쯤에 글을 올렸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조정 이런 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간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잠깐 쉬었다 가는 거는 저는 놀랍지 않더라 아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은 사실 전망이 의미가 없는 게요,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라운드 넘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3만이 되고 이제 S&P만 앞에 숫자 바꾸면 이제 나스닥도 많이 적용됐으니까 이제 다 레벨업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이제 3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도 하죠. 못할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게 시간이 언제쯤 가능하냐의 문제겠지만, 일단 그래도 미국이 조금 달렸던 이유를 주관으로 보면 사실 최근에 다 있었던 게, 이때 대선 불복 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끝났죠. 지금 미시건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수검표도 하고 다 했는데 결론은 바이든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그게 2000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플로리다가 이제 뒤집어지면서 부시가 당선인이 이제 한 달 만에 당선인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이제 한 주가 문제였어요. 플로리다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하면 여러 주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 주에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미시건하고 또 펜실베니아인데 거기서 사실상 끝났으니 이제는 저는 재선을 진짜 바래서기보다는 그냥 재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카페나 이제 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재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자신이 이기긴 했지만 정권 이양에 동참하라고 이제 공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제 끝난 거죠. 끝나서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트럼프 언팔 운동, 이제 안 봐도 된다. 지금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지표보다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의 한마디였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무역 분쟁 이런 게 핵심 이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사실 참모한테도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꼭 챙겨봐야 되는 주요 인디케이터였는데,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계속 대문자로 짓거릴 거지만 이제는 이제 예전처럼 이제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제 언팔하자. 저도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언팔을 하면서 이제 기분을 좀 느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선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단 뭐 시장을 잠깐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른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가 시장이 올라가는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거 보면 이제 그 트럼프의 자아는 정말 본받아야 된다. 진짜 이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공화당을 좀 지고 어쨌든 7천만 표 이상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불씨를 계속 살려가지고 2024년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 4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뭐 자기는 그 나중에 바이든이 취임식 하는 날, 아마 취임식 그날 맞춰가지고 24년에 대선에 도전하다가 투입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트럼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강의가 없던 시간에 요즘 카페나 이런 데서 계속 글을 썼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2,450이 일단 저항선이었죠.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이 내려가는 게 이제 호재라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하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없지는 않은데 그건 이제 수출만 딱 놓고 보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있고 또 자본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경제 성장이 나올 것 같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환율이 강세로 갈 때가 강세장이더라 라는 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환율이 1120원이 지금 깔끔하게 깨져 있잖아요. 지금 1120원 되게 멀게 느껴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1107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뚫으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든 거죠. 접어들어서 이제 뭐 사실 여기서 이제 피로를 느끼고 빠져도 되고, 이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캡처 마크가 되긴 했는데, 일단 저항선을 둘 다 뚫고 나니까 이제 뭐 생각보다 빨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뭐 3월부터 그 난리가 나고 하면서 그 돈을 찍고 뭐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주가가 좋아질 거라고도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올해 안에 2,600을 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 2,400에서 일단 목표는 2,250이었거든요. 무역 분쟁 이후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선을 한번 유동성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달리는 김에 2,600까지 갈 거라고는. 근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근 며칠, 특히 보름간에는 이제 원화가 강해지는데도 오지 않았던,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환차익 때문이라도. 근데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마치 오늘 택배가 와야 되는데 기사님이 왜 이렇게 늦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시쯤에 택배가 온 겁니다. 밤 10시에. 물량이 되게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레벨업이 확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9월, 10월부터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예탁금도 약간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없잖아 보이다가, 이제 그걸 외국인들이 메워주고 있고, 또 주식이 올라가니까 다시 예탁금이 다시 지금 65조를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역대급이긴 하죠. 근데 지금 어쨌든 신고가 갱신의 주역은 외국인이었다. 뭐 종목 오르는 거 보면 알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이건 개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물론 동학개미들의 출발이, 그 성지가 바로 삼성전자가 3만 전자 되면 무조건 사자였는데, 그게 이제 7만을 바라보고 있다니, 저는 동학개미라는 그 네이밍이 조금 위태위태했거든요. 그 끝을 알잖아요. 우금지 전투에 확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끝이 안 좋은 네이밍인데, 뭐 조금 그냥 하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금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를 가고 있으니까. 물론 그 개미들이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도 많잖아요. 지금 뭐 고버스라든지 아직도 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1,700 넘어갈 때부터 고버스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2,600인데까지 뭐 설마 아직까지 들고 계시진 않겠지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인버스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거. 우리들 말로 숏을 친다고 하고 뭐 인버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라 약간 해칭의 도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설마 인버스를 장기로 들고 가는 거는 이제 뭐 거의 자살 행위죠. 또 레버리지를 가져간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외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개인 중심이었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서,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게 개인들하고 사는 게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사실 환율이 좋았는데도 별로 안 들어왔다가 이제 약간 좀 바뀌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외국인들은 뭘 샀냐? 뭐 일단은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고, 그리고 뭐 조선철강이라든지 그 최근에 경기민감주라고 하죠. 경기민감주 위주로 많이 샀고, 개인들은 여전히 BBIG 같은 이제 기존의 성장 주도주들을 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왜 그 제가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때 이제 카페에다 글을 남겼었는데, 그 스탠리 피셔라고 예전에 연준 부의장이었고 굉장히 브레인이고, 사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뜨지? 플래시가 없어진다고 빨리 제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인가? 기분 나빠서라도 빨리 언인스톨 하겠습니다. 근데 플래시 때문에 보안이 많이 뚫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없애긴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 스탠리 피처라고 당시 이제 버냉키 의장 때 부의장하고 옐런 때 부의장 했던, 옐런 의장이 있을 때 부의장을 했는데 의장 같은 부의장이죠. 왜냐하면 스탠리 피처의 그 후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스승이었죠. 스탠리 피처를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 벤 버냉키하고 옐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의장으로 왔으니까 부의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리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나라의 중앙은행장들은 다 그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에서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그분이 블랙록이라고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에 거기로 가셨거든요. 연준 부의장 그만두시고 거기 가서 하시는 말이 이제 이머징이 사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 당연하죠. 백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신흥국이 별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치고는 약간 선진국까지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신흥국도 작살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단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있을 때 코로나 국면에서 누가 유리하냐면 당연히 선진국이 유리하죠. 정책도 쓸 게 많잖아요. 그죠? 통화 정책도 많이 쓸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서 뿌리는 경우고, 근데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아무래도 찍어서 뿌릴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이라는 건 말이 좋아 신흥국이지 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도 못 쓰고 약도 못 쓰고 이제 병도 못 잡으니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해서 쩔어 있다가 이제 약이 나오면 이제는 정책을 못 써도 그 백신이 코로나를 막아주면서 경제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 자생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눌러져 있던 애들이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먹을 게 많겠다라고 해서 이머징 쪽에 자금이 그 투자 시작했다고 했고, 실제로 그 자금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머징을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어디를 사야 될까? 이머징 중에 제일 매력적인 것이 어디겠어요? 중국하고 한국, 대만이죠. 그렇죠? 사실 이머징이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 보십시오. 지금 이게 준기축 통화지 이머징 통화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진짜 이머징 통화라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 리라잖아요. 리라, 터키 리라. 작살 나 있습니다. 거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환율이 한 두세 배가 뭐야, 한 5배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치면 지금 달러당 10,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5, 6천 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팔겠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원화는 심지어 강해집니다. 심지어 강해져요. 그러면 이머징을 사야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머징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머징 중에 제일 세끈한 애를 고르다 보니까, 이게 왜 빨리 잘 안 돼. 자, 이쪽으로 갈수록 매력적인 거거든. 한국이 제일, 의외로 말레이시아도 이제 여기 좀 내려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어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EPS 변해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진. 사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한국, 대만 이 정도. 중국은 사실 미리 좀 달린 것도 좀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살 때 같은 투자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눌려져 있던 아이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카카오 네이버를 사긴 좀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코로나가 더 확산돼야 더 유리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이슈도 있어가지고 칭화윤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형주가 이제 반도체였고 그 외에 경기 민감주들이 달리면서 최근에는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고 결국에는 신고점을 찍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이 있죠. 외국인처럼 사야 될까? 아니면 가던 길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죠. 오히려 성장주가 고점 대비 쪽 빠졌으니까 지금 담아야 될까? 아니면 성장은 성장주지만 지금 당장의 뭔가의 성장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가야 될까? 이 고민이 있을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아예 챕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인데 이건 거의 2만 됐다고 좋아하는 사진인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3만으로 3만 올머스트도 아니죠 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모자 팔아요. 다우 3만 팝니다. 그런 거 혹시 직구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굿즈로 팔고 있으니까 혹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쓰고 트레이딩하면 기분 좋을 거다 이런 거고. 근데 일단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CNN 머니의 탐욕과 이제 그 공포 지수인데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그리드한 거죠. 지금은 이제 물론 이거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크게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완전히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하락이 한 3개 정도의 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빠지는 건 한 1년에도 한두 번씩은 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근데 여기선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기의 포트 중에서 장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제 그나마 모멘텀이라든가 좀 짧게 보시는 것들은 이제 보시는 건데 어쨌든 시장의 상황을 보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한 그 20몇 프로가 넘어가면 이제 그 연준이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이렇게 되면 한 20%도 빠지고 40% 넘어가는 건 이제 연준이 긴축을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레프트 사이클인데 그건 고점 대비 지고 40%도 빠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만 대응을 하지 길게 보시는 분들 한 15% 정도는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는 거는 온도계로서 의미는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88 정도 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에서 상승은 즐기되 뭐 새로이 좀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도 있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오히려 한국이 더 먼저 올랐고 더 먼저 피로도를 보이고 있죠. 오늘 딱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여기 숨어 있어 잘 안 되네. 자, 첫 번째 시간 오늘 주제 중에 첫 번째 챕터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백신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백신이 나올 때마다 더 좋아져요. 어떻게 된 게. 그죠? 화이자가 나왔을 때 90%였고 우와 했는데 영하 뭐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좀 힘들겠는데 그래서 빙그레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콜드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모더나가 나오니까 영하 20도면 돼. 영하 20도면 냉동식품이거든요. 비비고 만두란 말이죠. 그러면 해볼 만도 해. 였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뭐 영상 8도도 가능하다 그러고 그럼 영상 8도면 그냥 들고 다니면 그냥 쿠팡 프레시에 보냉팩에 넣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겨울엔 그냥 다니면 되고. 그러면 이게 보관 온도가 중요한 게 접종할 때도 이게 상온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편리해지고 그리고 극저온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면 단가도 비싸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냥 요리하듯이 할 수 있다면 이제 단가도 굉장히 내려갈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백신의 기대감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와, 이거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 빠르기로는 뭐 화이자께 제일 빠르니까 승인이 나오면 12월 11일 날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백신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그 집단 면역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 30% 정도가 그 코로나의 항체를 가지면 전염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 말이 30%, 전 세계 인구의 30%잖아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10몇 억인데 그거 언제 공급해? 물론 열심히 만들겠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백신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저도 맞을래요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이 될 거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는 거에선 별로 의심이 없죠. 시장이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근데 백신이 이제 진짜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서 추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도움 없이도 경제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재확산은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15만 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뭐 890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하고 이제 코로나가 마지막 그 랠리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쪽의 속도를 한번 보죠. 자, 첫 접종이 이제 일단 화이자가 긴급 승인 신청을 먼저 했고요. 먼저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이게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명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부터가 겁나게 빨리 하겠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죠. 여기 책임자가 하는 게 우리가 워프 스피드가 있는 목적은 백신이 승인이 나자마자 24시간 안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데까지 백신을 유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크기를 생각하면 24시간에 전국이 깔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준비가 많은 건 알고 있고 일단 백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순조롭게 된다면 정말 뭐 부작용 없고 사람들이 다 잘 참여를 하고 유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면 한 5개월쯤 지난 한 5월 달쯤부터는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이 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그 책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별 문제가 없다면 12월 11일 날로 시작을 해서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2천만 명, 그리고 이후에는 매달 한 3천만 명 정도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지금 마지막이 좀 장난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백신이 빠르냐, 코로나가 빠르냐인데, 일단 백신 속도도 만만치는 않구나인데, 문제는 개발 승인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팬데믹 선언됐는데 백신이 12월에 나올 줄이야. 뭐 그런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은 미국인들의 한 49%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 마루타 되기 싫다는 거지. 그죠? 백신이 너무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문제가 생기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접종도 이제 생산, 승인, 유통 뭐 이런 걸 떠나서 신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임상을 나와서 실제 공급됐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보고가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변수인데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 버리고 그게 한두 백신이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때 정치나 정책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 시장에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안 좋은 시기가 12월 말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 미국이 의회 갖고 좀 서로 막 하기, 대통령도 지금 내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시적인 예산안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나면,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연준하고 재무부가 같이 하던 것도 약간 캔슬되는 분위기고, 그거 아니라더라도 12월 말이면 끝나요.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연장을 더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좀 좋은 편이라 연준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고, 이게 모든 게 애매한 시기에 만약에 백신의 신뢰를 흔드는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시장이 한번 무너지는 것보다는 시장이 크게 한번 변동성이 커지고, 이게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한번 확 쏠리는 큰 변동성이 한번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이게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경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제 회복은 사실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다시피 회복은 분명합니다. 어디는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이건 여기 좀 천천히 회복되고 있을 뿐이지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책의 공백 시기,
지금 다가오고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책 공백 시기가. 그리고 재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 시기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교체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1월 20일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의회도 1월 5일 날 조지아의 결선 투표도 약간 보고 가겠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진공 상태입니다. 차라리 3월이었으면 그때 뭐 펠로시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비방파트 선언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꽂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중앙은행들이 좀 애가 타는 것 뿐이지, 우리도 지금 3차 뭐 얘기 나오면 바로 선 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격상됐는데 3차 얘기 나오니까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뭔가 완화적인 제스처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이 이제 거품으로 꺼지고 하면 그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백신의 신뢰 문제. 예. 그리고 그 신뢰 문제가 하필 정책의 진공 상황에서 터지면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불복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준 거는 일단 호재죠. 요거까지 머리 썩히면 정말 머리 아픈데, 이거 정말 그 부시 때처럼 12월 말 정도까지 이걸 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피곤한 일이기. 근데 뭐 사실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고 보고, 근데 안 될 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마음은 편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민주하고 공화당이 일단 대화는 다시 시작은 했어요. 지금 현재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백신의 효과가 5월 말쯤 돼야 집단 면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경제는 이제 정책의 힘을 좀 받아서 가야 되는데, 주가야 기대감으로 가지만 경제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뭔가 좀 액션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제한적이지만 락다운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정책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거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양당이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일단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 선거 전에 민주당이 블루웨이브 뭐 생각하면서 너무 좀 뻗댔던 것도 좀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이었죠. 우리가 이제 인간 트럼프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을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지원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민주당도 너무 같다고 해야 되나? 할 때 이미 당선된 것처럼 의회를 장악한 것처럼 약간 한 것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카페에도 글을 남겼는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이거 선거가 유리하니까 뭐 경제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랑 별로 다를 것도 없네. 얘네들도 선거에 유리하니까 자기들 하려고 지금 뭐 경제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하지 않을 거면서 하는 듯, 협상을 하는 듯한, 너희가 뭐 이걸 해주면 이 정도까지 해주면 내가 선거 전에도 합의는 뭐 해주고, 아니면 선거 이겨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조금 있었고, 물론 이제 공화당이 더 고구마였던 건 사실인데, 민주당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거고. 근데 선거 딱 끝났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바이든이 됐습니다. 요즘은 바이든이 됐다고 말할 때도 왜 이렇게 중언부언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됐다고 보죠. 뭐 이 정도 되면 뒤집기 어렵다 보고,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선거의 결과는 사실 도시의 승리입니다. 도시의 승리. 지금 미국 선거가 재밌는 게, 저기 뭐 캘리포니아에 바이든 잘 안 가잖아요. 뭐 안 가도 70%인데 뭐 그렇잖아요. 뉴욕에 뭐 하러 가겠으면 가도 80%인데, 그죠? 다 경합조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 1, 2%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래서 뭐 러스트 벨트니 팜벨트니 뭐 경합조 스윙 스테이트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오하이주가 여기 있었구나, 위스콘신이 여기 있었구나, 그죠? 선거 아니었으면 미국의 주가 어디, 캘리포니아 왜 캘리포니아 뉴욕엔 모르겠어, 그죠? 플로리다는 너무 쉽다, 혼자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뭐 그냥 줄 꺼놓은 것들 있죠. 뭐 사우스 다코타니 뭐 희한한데, 와이오밍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면 저 경북 어디 김천 같은데, 김천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야 되죠. 뭐 그런 게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우편 투표로 나중에 막 뒤집어지잖아요.
뭐 미시건도 그랬고 펜실베니아도 그랬고 결국 조지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우편투표는 역시 민주당 유권자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분명 맞는 분석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편투표를 다 도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조지아 마지막에 뒤집었을 때 결국 아틀란타 표가 뒤집은 거잖아요. 그리고 미시건도 디트로이트 표가 나오면 뒤집어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우리는 주를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지만 주를 확대해 보면 이제 미국에는 이제 컨트리 단위로 하잖아요. 해보면 도시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빨간 게 많죠. 면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도시는 다 대부분 파란 게 많아요. 지금 텍사스도 물론 뭐 트럼프가 가져갔고 플로리다도 가져갔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공화당 표하고 차이를 보시면 텍사스는 정말 이거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제 레드 스테이트가 될 거라는 미친 소리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2장씩 줘도 될까 말까요? 공화당 표는. 근데 텍사스는 우리로 치면 대구 경북 같은 데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근데 거기가 좀 많이 바뀐 게 캘리포니아에 있던 것들이 오스틴이나 이런 데로 이제 쉬는 기업들이 많이 가면서 도시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시외로 나가면 여전히 그 예전 남부의 그 픽업 트럭에 오렌지 깃발 꽂고 다리 할아버지들 막 수영 길러가지고 장총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게 그대로 있는데 오스틴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엄청 많이 약간 이게 텍사스 맞아?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도 결국 애틀란타가 뒤집은 거잖아요. 거기도 다 일자리 때문에 그 신흥 기업들을 데려왔는데 다 그게 요즘 미국의 신흥 기업들 다 기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서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 거 보면 이번에는 엄밀히만 도시의 승리입니다. 지난 2016년은 시골의 승리였죠. 왜?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 계급의 백인 남성들의 마음의 소리였잖아.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흑인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흑인 뭐라고 해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하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예전에 뭐 블랙 뭐 이런 걸 안 쓴다 쳐요. 무슨 계 미국인, 뭐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 백인들은 뭐라고 해? 그대로 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인은 그냥 화이트야. 너희들이 블랙이 아닐 뿐이지. 그죠? 졸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남아있어, 사실. 요즘 뭐 PC니 뭐니 해가지고 조금만 뭐 이렇게 하도 그렇게 되고 대놓고는 못해요. 대놓고 하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뭐 이게 막 이런 게 달리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눌려져 있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이제 트럼프가 긁어대니까 너희들이 못 사는 거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일자리를 다 퍼다 준 민주당 때문이고 또 멕시코에서 담 넘어온 그 외노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가져갔다. 그래서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했더니 이제 마음의 소리가 돼서 시골이 승리가 됐다면 그래서 시골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건데 시골이라 꼭 지라는 법은 없는데 근데 트럼프가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이 참다가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의 승리다. 분명한 도시의 승리. 이건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주위에 주도 같은 데 있죠. 주요 도시 보면 확대해 보면 우리도 이제 보면 전국 단위는 다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강원도 이런 데는 그 국민의힘 이런 데가 확률이 높았으니까. 근데 인구별로 보면 다 서울에 쫙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보면 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하면서 참 그 미국의 역사도 많이 공부하고 지리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재밌어져서 한 번은 가고 싶은데 가는 건 괜찮은데 오면 지랄이더라고요. 가면 격리 안 하거든요. 미국은 격리 안 합니다. 근데 갔다가 오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 키트가 나오면 격리 기간을 좀 줄인다는 말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벌써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름 동안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 PCR 검사라 가지고 유전자 증폭 검사만 그걸로 확진이냐 뭐 아니 음성이냐 뭐 양성이냐를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루에 15만 명을 이제 확진을 하려면 검사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100%다 확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PCR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는 긴급 간편 키트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간편 키트를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CGN 같은 데가 키트 잘 만들어서 주가 올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키트를 왜 우리가 안 써? 그죠? 우리는 왜 맨날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새벽 오후 4시쯤 발표돼가지고 사람 쪼르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확률은 더 높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홀드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리고 K방역은 사실 메르스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가 없었으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 안 됐습니다. 일단은 메르스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 겪은 나라가 없으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도 심지어 뭐 평양에 마스크 쓰고 다닐 정도면 이제는 뭐 전 지구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메르스 때는 사우디하고 우리가 있었고, 사우디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죽었고, 그때는 이제 치사율이 30몇 프로였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 날라갔을 뭐 보건소 예산이라던가 뭐 방호복에 대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삭감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야,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해서 그대로 가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신의 한 수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메르스의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병원이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십몇 번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에 응급실에 와가지고, 말이 좋아 응급실이지 뭐 그 개판이잖아요. 병원 가면 응급실이 제일 정신없잖아. 그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제 병원이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라는 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때 병원이 격리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나온 게 선별진료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얘가 확진이 나오면 병원을 셧다운 시켜야 되니까 밖에서 하는 거. 그게 선별진료소라는 아이디어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까지 가게 된 거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별진료소에다가 이제 차들이 도는 그런 거잖아요.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그때 환자 추적이 잘 안 됐잖아요. 그때 뭐 삼성이라서 병원을 숨겼는데 뭐 되게 말 많았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라 가지고 삼성 봐준다 해가지고 다 삼성병원인 거 알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 뭐 삼성병원 말 못하게 했다 뭐 어쨌다 해서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신상을 까내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러다 여론 안 좋아지니까 그 유명한 사진 나오잖아요. 박근혜가 가가지고 살려야 한다 그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법이 어떻게 되냐면, 신상 정보를 이제 파악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 사람들의 이제 신상을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뭐 블로그에 동선 공개하고 이런 게 그때 사실 법적 근거가 돼서 약간 확장 현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방역이 가장 잘했던 거는, 일단 그 사람들을 밀접 접촉이든 뭐든 빨리 찾아서 번지기 전에 빨리 연락해서 사람들을 집에 홀드 해놓고 와서 진료를 받고, 이제 다시 음성 양성해서 일단은 약간 방역이 전염을 좀 초월하는 듯한 느낌이, 이제 공격적인 진단을 한 게 K방역이 가장 잘한 건데, 아쉬운 거는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를 왜 인정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제가 뭐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답을 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의학적인 뭐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또 뭐 K방역 얘기하다 옆으로 조금 샜는데, 아무튼 뭐 사실 K방역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지. 동선 공개 다 까고 그냥. 외국 같으면 헌법 소원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다, 구상권 때려라, 이런 여론이잖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 난리 났을지도 모르지. 심지어 프랑스는 마스크 그 의무화 시킨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날렸잖아요. 의무는 아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는 도대체 상황 심각성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종식도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잊을만 하면 또 셧다운이고, 잊을만 하면 셧다운이고, 이거 뭐 사람 말려 죽이겠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극단적이죠. 중국이 이번에
거의 중국은 지금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거든요. 꽤 됐습니다. 이제 뭐 야시장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하나가 이제 채워는 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뭐 10명 중에 1명 잴까 말까요.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뭐 그렇게 거의 가보면 종식이랍니다. 근데 최근에 2명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넘어왔나 봐. 러시아 인근 도시에서 2명이 확진 나왔는데 2명이 확진 딱 뜨니까 시가 봉쇄돼요. 그러니까 방역을 할 셧다운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셧다운이 뭔지를 보여줘서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QR코드 찍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 확진자가 와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하려고.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약간 소름 돋는 게 우리는 이제 QR에 본인 인증해가지고 딱 하는 건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똑같이 QR을 딱 쳐요. 그럼 보름 동안 내가 어디 다니는지 목록이 쫙 뜹니다. 그거를 찍으면 그쪽에서 다 보고 문제 있었던 곳에 있었는지 체크하고 없으면 오케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사생활 정보가 다 뜹니다. 제 아는 한인이 친구가 잠깐 이제 뭐 어디 바람 쐬러 갔다가 그러니까 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 차로 갔다가 잠깐 내려서 그냥 커피도 뭐 어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슈퍼에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마시고 바로 집에 왔는데 그것까지 다 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중국에는 이제 알리페이 쓰잖아요. 알리페이 웨이신이거든요. 위챗 거기에 약관에 공산당은 이 모든 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GPS 그리고 결제 정보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잡을 때 뭐 기지국 정보를 뭐 받아서 카드 조회해서 GPS 해가지고 뭐 구라치면 잡아내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앱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들어갈 때마다 찍으면 그게 그 보름치의 로그가 다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뭐 라오닝성이 셧다운이다. 라오닝성 잠깐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셧다운이에요. 바로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빡세고 유럽이나 미국은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중천은 좀 떠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셧다운돼서 짜증나서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대로 좀 돌아오면 너무 멀리 갔다. 자, 어쨌든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이제 다시 이제 공화당하고 도시 승리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마무리만 지으면 이번 선거는 인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가진 도시가 견제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뭐 매력적이라는 걸 떠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의회는 사실 보수화됐습니다. 그죠?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상원은 공화당이 다 먹은 것 같고 하원도 이겼지만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약간 보수화됐던 거죠. 보수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쪼리는 상황이 약간 됐는데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고 당은 당이니까 이제 상원 수성했고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니 둘 다 원점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민주당은 원래 3.4조 달러로 다시 가자. 원래 공화당은 8천억 달러, 민주당은 3.4조 달러로 싸우다가 뭐 4천억 달러 수준까지 좁혔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3.4조, 공화당은 0.8 다시 이거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힘이 가지긴 어렵긴 하죠. 이제 뭘 하나 주고받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블루웨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꼬장 아닌 꼬장을 피웁니다. 이게 연준이 3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연준 이제 회사채를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신용물,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연준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살 수 있는 건 딱 2개죠. 미국 국채. 미국 국채는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나라 원화로 찍힌 채권은 부도가 안 나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지언정.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당연히 부도 위험이 없으니까 연준이 살 수 있습니다. 연준 자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MBS. 원래는 MBS가 안 됐어요. MBS는 뭡니까? 땅 문서거든요. 집 문서입니다. 근데
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FH 보증, 뭐 LH 보증 이렇게 서울 보증보험처럼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데 원래 한 세 개가 거의 다 먹고 있다가 이 세 개가 페니맥, 프리디맥 뭐 그런 그게 서브프라임으로 망하면서 국가가 사서 결국 공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MBF가 사실상은 MBF가 이제 국채화된 거지. 주인이 국가니까. 그래서 버냉키가 이제 그걸 이제 MBF를 사는 게 2차 양자 완화였고 막 이랬는데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MBF 사는 것도 엄청나게 진보한 거였거든요. 원래는 국채만 합니다. 양자 완화하면 그냥 국채 매입이에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 말은 회사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기업들이 미국은 특히나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2%에서 10%가 됐다. 그러면 그 이자 때문에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망하면 실업자가 쏟아지고 그러면 경제가 더 나빠지니 재무부가 보증 서고 연준이 뒷돈 되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 제가 지난 3월 달부터 열심히 강의를 했으니까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이거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취소시킵니다. 이제 이게 하려고 했던 연준한테 주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일단은 명분은 줬대 봐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하라고 했는데 별로 돈도 안 쓰네 안 필요한가 봐라고 했는데 이거는 쓰려고 한 게 아니죠. 이제 정 안 되면 연준이 사줄게라고 하니까 심리적 안정이지 진짜 사주면 정말 난리 난 겁니다. 그죠? 연준하고 정부가 나서서 사줘야 될 정도로 회사 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준다는 마음 그것만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거지. 하다 안 되면 내가 뭘 해줄게 이게 뒤를 봐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면 사실상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위험한 기업들 꽤 많을 거고 어찌됐든 연준이 보장을 할 때보다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기업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야 이거 미국 경제를 가지고 임질 잡는 거 아닌가. 뭐 임질 잡는 건 맞죠. 근데 일단은 현재는 이게 연준도 이 얘기 나오자마자 발끈합니다. 발끈해가지고 파월 의장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래도 중앙은행이 성명서에 그냥 마음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죠. 거의 쌍욕 이 정도면 쌍욕입니다. 그냥 그건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이게 돈이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의 존재 자체가 시장을 안심시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돈이 별로 안 쓰였다고 필요 없다고 깨라고 하느냐. 근데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줄 텐데. 저도 이제 카페에도 글을 남겼는데 이거를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악재고 미친 짓이죠. 근데 전 시장이 무시할 거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실제 무시했죠. 그 이후로 시장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6월달 이후부터는 단기 자금 시장의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아주 충분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데 없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느냐를 시장이 알아버린 거예요.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큰 정부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서 정부가 많이 쓰자는 거고 공화당은 적게 갖고 그냥 시장에 웬만큼 맡기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재정 부양책이 규모가 크고 공화당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0.8대 3.4면 굉장히 이격도 굉장히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미국에 연방이 있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도 커지고 주정부도 커지면 이거 뭐 작은 정부는 얼어주고 시장을 전부 다 해먹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회사나 지역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건 오케이. 근데 무슨 주정부까지 돈을 그렇게 다 뿌릴 필요면 그러면 공화당은 보수잖아요. 그럼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일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왜곡하지 마. 이게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를 너무 무시하지 마. 이건 건데
민주당은 무슨 개소리야. 지금 그거는 거룩한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뭐 큰 회사들이 어떻게든 살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좀 마이너들 있죠. 뭐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잘 먹고 잘 살려면 시장이 좀 후끈후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에만 맡기면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가잖아. 예, 이런 거거든. 둘 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갖고 막 싸워요. 근데 연준과 재무부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에다 돈을 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 요걸 못하게 해야 민주당이 애가 탈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경제를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 카드로 쓴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고 그 돈을 3,450억인가?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어디다는 자기가 이제 그만둘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계좌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공화당한테 카드를 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 승인이라면 상원은 공화당이니까 공화당한테 협상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연준하고 이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공화당이 그거 안 돼. 뭐 안 해도 돼. 이거 갖다 쓰면 되지 하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이제 카드가 부족하니까 다음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바이든 행정부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 없으면 돈을 쓸 수 없는 계좌에다가 넣어버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공화당한테 힘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민주당한테 딱 대놓고 깝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선거 전에 부양책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과시켜주면 트럼프가 재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척만 했지 할 생각도 없었잖아. 그게 졸라 기분 나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한마디로 그때 쌓였던 거 이제 한번 사실 그때도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선거 전에도. 근데 만약에 선거 전에 이걸 했다가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자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졌네? 근데 의회는 챙겼네? 그럼 의회한테 카드를 줘야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열받은 거 한번 쏟아야 개꼬장 한번 피워버려. 너희들 뭐 그 마음 이해하는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한다고 실컷 갔더니 얘네들 이미 할 생각도 없는데 하는 척 사진만 지키러 온 거야. 기분 나쁜 거지. 이미 얘네들은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짜증 났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다. 작은 뉴스는 아닙니다. 사실 작은 뉴스는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파가 클 것 같지가 않다. 어차피 연말 되면 이제 끝나는 프로그램도 많았고, 이거는 협상의 카드를 쓰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약간 매입을 더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크게 뭐 크래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썼는데 진짜 별거 아니게 넘어가 버렸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더 별거가 아니 된 이유가 다음 재무장관이 자넷 옐런이 지명이 됐죠. 공화당에서도 사실 인기가 좋은 분이라 장관 되는 데는 뭐 사실상 장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가 오바마랑 선거할 때 이 민주당 쪽이니까 옐런 자르겠다고 한 말이 있어가지고 자른 거지. 원래는 워낙에 실력이 있고 공화당에서도 좋아해서 연임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랐다고 했고 자넷 옐런도 실제로 연임을 못한 거의 유일한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자기는 잘렸다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트럼프하고 대면을 했는데 난 그때 더 임기를 더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잘랐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도 원래는 좀 쓰려는 생각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실력자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민주당 쪽이고 해서 물에 물 탔는 풀에 술 탔는 색깔 없는 파월을 안 쳤다가 파월이 의외로 또 중앙은행장 일을 빨리 제거해서 잘하니까 나중에 자르겠다고 난리가 났고. 근데 트럼프가 그래도 하나 인정하는 게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 귀신입니다. 이때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법과 시기를 이렇게 잘 맞춘 사람은 없어요.
2018년 그때 연준이 금리 4번 올렸을 때 저도 오바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마지막은 진짜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만 올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얘기를 제대로 한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르겠다까지 해서 뭐 자를 방법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돌다가 결국에는 연준도 빡 돌았는지 마지막에 11월에 금리를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제 판타를 내려고 와야 되는데 판타 벼락이 와가지고 한번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인가 그때 그 크리스마스 좀 다음 날 연휴 다음 날 막 미국이 졸라 빠지고 있을 때 트럼프가 지금이야말로 매수 기회라고 실제로 트윗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매수 기회였습니다. 트럼프가 주식은 잘하는 것 같아. 은퇴하고 빨리 이제 유튜브를 여시고 팔로워도 많은데 뭐 그걸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그건 정말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정도 감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 감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환장하겠는데 어쨌든 미국은 완전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또 재무장관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물론 연준 의장이 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준이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재정정책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건. 정부가 잘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잘 안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한 게 그래 그러면 연준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앉혀버리면 되지. 그죠? 사실 옐런은 재정정책은 잘 몰라요. 평생 통화정책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또 연준 총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버냉키 때는 부의장도 있었고 실제 본인도 그 연준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라 통화정책의 귀신인데 재정정책은 잘 모르는데 그냥 연준하고 의회 그 정부의 케미가 중요하면 연준 사람 중에 좀 노련한 사람을 그냥 갖다 박는 건 이거는 정말 호재죠. 그래서 재무장관이 마지막에 똥을 쌌는데 문우신이가 마지막 똥을 쌌는데 옐런이 잘 똥을 치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참 바이든 이런 거 보면 요거는 참 이번에 또 그 국무장관은 또 김정은을 극혐하는 양반을 데려와가지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바이든한테 북한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뭐가 중요해?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김정은은 앞으로 한 최소 4년은 일십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골 때린 거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강경화 장관도 얘기를 하고 그게 전략적인 인내잖아요. 그 오바마 때 그 8년이 전략적인 인내라는 게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김정은 앞으로 4년 동안 10배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번에 열명씩 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북한 이야기는 뭐 저는 뭐 시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무장관이 오히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는 재무장관이 얘기 많이 나오고 특히 옐런은 예전에 제 강의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 2016년 막 이럴 때 고압경제 하이프레셔 이코노미 얘기를 진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고압경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압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만 낮춰도 알아서 잘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를 제로로 붙여도 돌아오질 않으니 이제는 아예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 압력이 이제 통화 정책은 물론이고 재정까지 합쳐서 양쪽으로 이제 경기 압박을 넣어야 그래서 고압이잖아요. 하이프레셔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자넷 옐런이고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의장으로 있을 때 그때 부의장으로 거의 이제 신복으로 했던 존 윌리엄스가 지금 현재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FOMC는 우리 금융위원회처럼 그냥 사람들 모여 결정만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 디테일은 뉴욕 연준에서 합니다. 우리도 금감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금융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다 뉴욕 연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FOMC 투표권
돌고 로테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의장, 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투표를 하고 지역 연준 총재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뉴욕 연준이에요. 그러면 재무장관이 옐런이고 옐런하고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존 윌리엄스가 뉴욕 연준 총재로 있으면 그리고 파월하고도 뭐 사실 모르는 사이 아니고 결이 잘 맞아서 어떻게 잘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고압 경제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해서 지금 이제 존 윌리엄스하고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 같이 이제 합식해서 만들어낸 게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그 물가 평균 목표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물가 잡는 걸 좀 느슨하게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겠다. 즉 고압 경제의 이제 한 판올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연준이 작정하고 룰을 바꾸면서 하려고 했던 거 설계자가 재무장관으로 있으면 나쁠 건 없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노동경제학자거든요. 자네 옐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지금 연준도 계속 고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면 굉장히 좀 좋은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도 취임 안 했는데 옐런은 이제 바이든 취임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허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좋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뭐 백신도 나오고 다 좋은데 그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코로나 재확산과 정책적 공백은 지금 당장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진공 상태를 연준이 좀 잘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있는 거고, 뭐 잘 막아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준이 잘 막아야 되는데 또 문우신 장관이 이제 그 꼬장을 피웠기 때문에 장기할 하나를 좀 잃은 것도 없잖아 좀 있고 그래서 그 우려라면 이제 연준의 입지가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그래도 국채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그 뭔가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건 호재가 될 것이고 악재라고 하면 다 왔는데 기름 떨어지는 거죠. 주유소가 저기 보이는데 기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로 거래를 해야 될까는 뭐 사실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색깔에 맞춰서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현할 건 실현할 건데 뭐 이거는 뭐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제 카페에서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